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단원이죠. 여러분 책으로는 106페이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단원 해볼 거예요.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성격상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도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파트는 약간 좀 공짜로 주는, 문제를 공짜로 주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너스 파트.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맞추고 안 하면 못 맞추는 그런 파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점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책 보신 분들은 10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칠판에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세포라고 하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뭐라 하죠? 개체라고 하죠. 그러한 개체들이 모인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개체군이라고 부르죠. 개체군. 이제 개체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동일한 종들이 모인 것들을 의미해요. 일단은 개체군은 생물의 동일한 종들끼리 모인 건데,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그림을 그려보자면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소나무 개체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죠. 나무 개체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제가 소를 그리고 있어요. 소. 그럼 여러 개의 소가 있으면 뭐라 부르면 돼요? 소 개체군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믿을 수 없겠지만 전 지금 버섯을 그리고 있어요. 네, 버섯이에요. 그림 실력이 좀 안 좋아요. 버섯들이 모이면 뭐라 하면 돼요? 버섯 개체군 이렇게 부르면 돼요. 어려운 명칭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개체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때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나 이런 이제 어떤 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광합성이겠죠. 영양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생물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산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생산자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뿐만 아니라 풀떼기, 그 다음에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사는 조류, 새 말고 녹조류, 적조류 이런 친구들도 다 뭐한다?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먹는 초식동물, 대표적으로 소, 뭐 토끼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소비자라고 불러요. 소비자.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아니면 뭐 식물의 사체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죽어서 남은 이런 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원래 토양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러한 생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분해자라고 합니다.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보통 세균이죠. 세균, 미생물, 세균 또는 버섯, 네, 또는 뭐 곰팡이도 괜찮아요. 예전 시험에 버섯이 한번 나왔어요. 네, 분해자에는 버섯이 있다. 괜찮죠? 맞는 표현인 거. 오케이, 버섯까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생물들은 서로 뭐 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요. 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예만 한 가지 든다면, 소는 나무 식물을 이렇게 먹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소화하고 나면은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고,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해서 광합성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 생물과 생물 사이의 영향을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질문. 그러면 여기 소와 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대요. 이걸 뭐라 부를까? 얘도 상호작용이에요. 주체가 뭐예요? 생물과 생물 맞죠? 그럼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체와 개체가 서로 영향을 줘도 상호작용. 그러니까 개체군이 영향을 줘도 상호작용이에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체군들을 쫙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다 묶어서 군집이라고 하자. 군집은 여러 개체군이 모인 거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군집에다가 주변에 자연 환경, 무기 환경이죠. 뭐 빛, 적어볼까요? 빛, 뭐 토양, 물, 뭐 온도 등등등 여러 무기 환경까지 다 합쳐지면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생태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괜찮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모이면 뭐 생물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생태계까지만. 괜찮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이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빛을 비춰서 생물이 광합성을 한다. 자, 이러면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거죠. 반대로 뭐 지렁이가 땅을 파고들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때 여기에 환경이 생물에게 줄 때는 영향을 줄 때는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준다면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도 다 체크를 하고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커요? 생물이 커요? 그렇죠? 환경이 훨씬 크죠? 환경이 큰 게 작은 범위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각 환경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의 예시를 써볼 거예요. 예시를. 책 보시는 분들은 107페이지 잠깐 볼까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맨 책 왼위에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생물적 요인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한대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같은 영양물질로 만든다 이 말이겠죠. 2번 소비자,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얻는 생물.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분해자, 다른 생물의 사체,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대요. 아, 분해자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구나.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쭉 내려가셔서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나와 있죠. 맨 밑에. 거기 보니까 작용은 뭐예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다음 반작용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뭐라 되어 있어요? 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빛과 생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지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죠.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바로 멸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빛과 생물이다. 자, 빛과 생물 중에서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조금. 이거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제가 좀 쉬운 거부터 먼저 얘기 좀 해보려고요. 책 보시는 분들은 10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불광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광성. 책에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다루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날 거야. 식물이 이렇게 자라날 건데 앞으로 이 친구는 어떻게 자라난다? 빛을 향해서 자라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빛을 향해 굴절하는 성질이다 라고 불러요. 이와 관련돼 있는 특수한 형태의 식물 호르몬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옥신 호르몬이다. 옥신 호르몬. 이 친구가 뭐하게 해주는? 불광성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봐요. 빛이 비추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그죠? 빛을 비추는 방향 쪽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 세포들, 제가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세포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세포랑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표시를 했죠. 빨간색 세포랑 파란색 세포 중에 누가 더 세포의 크기가 커질까요? 상식적으로. 그죠? 이렇게 휘니까 파란색 쪽의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크다.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좀 작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구나. 불광성이다. 두 번째, 빛의 파장. 빛의 파장. 파장에 따른 서식지 분포가 조금 달라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조류에 관련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저는 바다를 표현했어요. 바다에 보니까 여러분 적외선이란 표현하고 자외선이란 표현이 있죠. 적외선은 왜 이름이 적외선인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제 이게 물리적 용어인데 잠깐만 살짝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무지개색은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알고 있죠? 뭐 이런 거 없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광선을 붉을적, 빨간색적, 바깥외 광선선자예요.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외선은 보라색이 한문으로 자자거든요. 자색이라 불러요. 자색. 자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네, 다시 적외선하고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가끔 이거 보이잖아요 하시는 분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적외선 뭐 이거 등 해가지고 뭐 찌지고 계시는 그냥 색깔만 보이게 한 거예요. 안 보여요. 자외선 마찬가지. 야 김밥 해본 가니까 거기에 물은 셀프로 해가지고 그 꺼내는 통 보니까 저게 자외선 살균소독기에서 그러니까 보랏빛 나오던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냥 실제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적외선하고 자외선 중에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세요? 생각해봐봐. 우리 몸에다가 이제 전등 달아놓고는 적외선으로 이렇게 쭉 찌지지 자외선을 찌지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김밥 천국집에 살균소독기를 쓸 때는 적외선 써요? 자외선 써요? 자외선 써요. 자외선. 그 쓴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니까 그렇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태양 에너지, 태양빛에는 적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깔, 빛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빨간색하고 보라색 중에서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세요? 보라색 세다 그랬죠? 그럼 누가 더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빨간색에 비해서는 여기 있는 보라색 계열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세니까.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하면 이런 거예요. 빛이 쫙 들어왔을 때 빨간색 파장은 한 이 정도까지만 들어와. 그 다음에 빨주노, 노하면 좀 더 들어오겠죠. 빨주노 초, 파남보.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색깔에 따라서 빛이 바다 내부로 들어오는 정도가 다 다르겠구나라는 거 이해되죠? 그 책 보시면 108페이지에 그걸 표기를 해놨어요. 108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하나 그려져 있죠. 그 그림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표현해놨어요. 그죠? 빨간색은 수심 한 20m 정도, 노란색은 40m, 파란색은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죠. 그 말은 파장의 힘이 더 세면 셀수록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더라. 그렇다면 생각해봐. 여러분 알고 있는 생물 중에 홍조류, 빨간색 몸을 띠고 있는 조류가 있어요. 빨간색 몸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빛을 받았을 때 빨간색 파장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은 반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은 반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빨간색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홍조류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빨간색이 아닌 빛이 비추는 공간으로 이동해 살아요. 즉 홍조류는 빨간색 파장이 많이 있는 0에서부터 20m 사이에서는 잘 못 살고 오히려 그 밑에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있는 계열에서는 더 잘 산다 이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에 따라서 생물체가 살아가는 위치, 서식지가 다 달라지더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엔 주로 어떤 게 살고, 맨 위쪽엔 주로 녹조류가 주로 살고, 그 다음에 갈조류, 그다음 맨 아래쪽에는 뭐 산다고요? 주로 홍조류가 살더라 이거예요. 아, 파장에 따라서 애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공간이 달라지는구나.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이해만 해요, 이해만. 됐다. 빛의 파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세 번째. 1조 시간. 여러분 지금 여름에 다가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초여름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얘기 듣기로는 뭐 물론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제 얘기 듣기로는 정말 역대급 더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있어요. 물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만약에 안 끝난다 하면 이제 마스크 낀 상태로 또 역대급 더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1조 시간.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낮의 길이는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죠? 길어지죠. 반대로 가을에서 겨울로 진행할수록 낮의 길이는 짧아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북반구에 있든 남반구에 있든 지구가 태양빛을 받는 정도가 점점점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한 차이를 생물체가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황에 따라 꽃을 피기도 하고 또는 새끼를 낳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몸을 변화시켜요. 괜찮죠? 그럼 1조 시간에 따라서 동물은 주로 뭐 물론 이제 생물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번식 또는 뭐 생식 뭐 어떤 뭐 산란 이런 등등등 어떤 자손을 낳는 과정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주로 동물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 전어가 맛있네 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괜찮죠? 그런 거. 식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식물마다 좀 다른 게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주로 개화, 꽃이 피고 지고에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개화와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에 관련된 설명인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책 보시는 분들은 109페이지의 맨 위에 보니까 1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1조 시간 관련된 식물의 개화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내용은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벙벙 하다가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고 알고 넘어갑시다.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식물은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1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식물의 개화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식물마다 그것이 다르겠지.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합니다. 햇빛이 짧은 단일 햇빛의 양이 짧은 식물이 있을 거고 햇빛의 양이 길어야 꽃이 피우는 그런 식물이 있을 거야.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빛이 점점점 길어지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빛이 길어지죠. 그럼 대표적인 이런 봄, 뭐 벚꽃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죠. 코스모스 어때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죠. 그러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니까 햇빛이 점점 뭐 할 때? 짧아질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코스모스, 얘는 벚꽃. 편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과학자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전체 24시간 중에서 조금 어둠을 짧게 줘. 어둠을 짧게.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어둠이에요. 어둠. 반대로 요건 뭐라 하면 돼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빛. 그럼 빛을 준 시간과 어둠을 준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단일 식물의 경우에는 빛이 짧아야 되니까 식물이 펴요 안 펴요? 안 펴. 그럼 얘는 장일 식물 빛이 기니까 폈겠네. 이거 이해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반대로도 해봐요. 이제 반대로 어둠을 길게 해보자. 그랬을 때는 누가 꽃이 펴요? 그렇죠? 빛이 짧은 단일 식물의 꽃이 피고 얘는 피지 않겠죠.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 실험자가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해요. 이렇게 길게 빛을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실수로 잠깐 빛을 비춘 다음에 다시 어둠을 줘. 즉 중간에 섬광을 잠깐 주는 거야. 빛을 잠깐 주는 거야. 아주 짧은 시간. 괜찮죠? 이렇게 해줬더니 일단 예측되는 결과는 위에 있는 사원과 그게 크게 별반 차이가 없죠. 크게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아마 당일 식물이 꽃이 피고 장일 식물이 꽃이 안 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짧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결과는 얘가 꽃이 안 피고 얘가 꽃이 핀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실험 잘못된 거죠. 빛에 의한 양에 따라서 했었으면 빛이 짧으니까 당일 식물이 꽃이 펴야지 안 폈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아, 이게 지금 빛과 관련된 게 아니구나. 빛이 아니라 어둠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일이란 얘기는 반대로 밤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돼요? 짧은 밤이 되겠죠. 단야 또는 뭐 단암 상관없어요. 단암. 그러면 단일 식물은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장야 또는 뭐 장암 식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어둠의 길이에 따라 변한다고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어때? 어둠이 짧죠. 그러니까 단야가 피겠지. 어둠이 길어. 아, 그럼 장야가 피겠지. 이런 거 없죠. 그럼 이거는요. 야, 이 선생아, 얘 지금 어둠하고 얘 어둠 붙이면 길잖아. 네,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각각을 봐야 돼요. 각각을. 요거 따로 봐야 돼요. 괜찮죠? 그럼 어둠이 어때요? 짧죠? 그럼 누가 핀다? 아, 이 친구가 피겠구나. 괜찮죠?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 학자가 결론을 내요. 아, 여기에 개화는 무엇에 의한 영향으로 꽃이 핀다? 그렇죠? 어둠의 길이만큼 임계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야 좀 피는데 어떠한 상태일 때 지속적인 어둠, 암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괜찮죠?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뭐다? 식물 개화는 물론 빛의 영향 맞겠죠. 당연히 어둠이 있다는 얘기, 빛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에 대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잘 봐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하나 했어요. 그죠? 이렇게 얘가 지금 한계점을 표시한 거야. 이 정도는 넘어야 꽃이 피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여기다가 내가 빛을 줬어. 여기다 섬광을 딱 줬어. 그러면 꽃이 필까?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는 상황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안 변해요. 이대로예요. 왜? 뭐는 넘었기 때문에. 한계는 넘은 지속적인 암기이기 때문에 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자. 이렇게 중간에 잘려가지고는 한계 암기를 넘지 못했을 때는 뭐다? 아, 이렇게 영향을 달리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한계 암기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뭔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줬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괜찮죠?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볼게요.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조 시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빛과 생물의, 그러니까 빛에 의한 광합성, 빛에 의한 광합성, 광포화점과 고상점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어떤 밀폐된 공간에다가 식물 잎을 하나 넣어놔요. 식물 잎을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전혀 빛을 주지 않은 암실을 넣어놔요. 전혀 빛을 안 줘요.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못하겠죠? 광합성을 못하지만 얘는 뭐는 해요? 세포호흡은 진행할 거야. 괜찮죠? 세포호흡은 진행하기 때문에 얘가 포도당을 소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밖으로 뭘 내보낼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내어보낼 것이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대신에 뭐는 존재하지 않아? 광합성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개의 포도당을 써가지고 한 12개 정도 이산화탄소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빛을 줘본 거야. 점점점 빛을 줘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다가 식물 잎에다가 이제 빛을 줘봐요. 이제 빛은 0, 혹은 뭐 예를 들어 뭐 100 이렇게 준 거예요. 빛을 줬더니 이제부터 뭘 하기 시작하더라? 포도당을 빛을 통해서 생산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괜찮죠? 생산하는데 얘가 2개의 포도당을 소비하는 건 변화가 없을 거야. 얘는 왜? 살아가야 되니까. 괜찮죠? 그런데 얘가 생산한 포도당의 양을 보니까 1개를 생산했대. 그러면 2개의 포도당을 소비할 동안 12개 이산화탄소가 나왔으니까 하나의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6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제가 필기 노트에도 필기 다 해놨어요. 여러분 필기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빛을 더 많이 줘가지고 한 200으로 바꿨어. 그럼 마찬가지 뭐가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죠. 그럼 얘가 얼만큼? 2포당만큼 증가할 거야. 그럼 소비되는 건 얼마예요? 12만큼 소비가 되겠죠. 그럼 봐봐요. 광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포도당이 2개가 만들어졌으니 12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그 이산화탄소 어디서 공급받아? 자기가 내뱉어낸, 즉 세포업을 통해 방출한 12개 이산화탄소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전까지는 계속 포도당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방출해왔는데 빛을 어느 순간 보니까 빛을 주는 순간 자기가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흡수하니 보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뱉자마자 다 쓴 거야 자기가. 이러한 상태의 빛을 200이겠죠 이때는. 빛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보상점이다. 자기가 법만큼 다 쓰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았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아, 법만큼 다 쓴 거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빛을 더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더 준다면 300만큼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렸어. 그러면 포도당 양은 계속 늘어날 거야. 괜찮죠? 그런데 자기가 소비하는 건 항상 얼만큼 소비해? 2개만큼 소비를 해서 12개를 내보내는데 그럼 3개의 포도당을 합성하려면 몇 개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18개가 필요하죠. 18개. 18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12개를 구해온 다음에 어디서 6개를 구해와요? 그렇죠. 외부에서 구해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외부에서 구해온 이 이산화탄소를 실제 자기가 내뱉어서 먹은 거 빼고 순수하게 밖에서 얻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순광합성 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빨간색은 항상 뭐 했어요? 세포호흡을 통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호흡량이다. 생물의 호흡량이다. 그 다음 노란색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체 광합성 양이죠. 노란색은 전체 광합성 양을 우리가 뭐라 하자? 그렇죠. 총 광합성 양이다 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밟아요. 수식을 세울 수 있겠네. 총 광합성 양이라는 것은 총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하기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내뱉은 것도 먹었으니까 호흡량 더하기 플러스 외부에서 가져온 순수하게 얻어온 광합성량, 순광합성량 양을 합친 값이구나. 괜찮죠? 그때 순광합성량이 0인 상태를 뭐라고 하자? 보상점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자기가 내뱉은 만큼 다 쓴 거니까. 제 말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자, 얘가 0지점이야. 0. 여기가 이산화탄소 방출, CO2 방출. 여기가 CO2 흡수 방출.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0라인이 이렇게 있어. 그때 얘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양이 딱 0이 되는 이 시점 뭐라고 하자? 이때의 빛의 양을 보상점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빛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구간이 발생해요. 여기 완전히 피크 찍었을 때. 완전히 피크 찍었을 때는 물론 빛의 양이 증가하면 광합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빛의 양이죠. 광합성 양을 증가하지는 않지만 광합성 계속해요. 다만 이 피크된 지점 이후로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 시점을 우리가 완전히 포화되었다 그래서 광포화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포화점. 그때 빛의 양이에요. 그때 다시 이거 뭐라고 하자고요? 보상점. 그 다음에 광포화점 의미가 뭐다? 더 이상 빛의 양이,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 됐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총광합성량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방출된 것도 내가 쓴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호흡량이 되겠죠. 호흡량. 이게 호흡량이 되고 그러면 남은 요 부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순광합성량이겠네. 괜찮아요? 아, 초록색을 쓴 거는 총광합성량이고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우리가 이미 공식화했었죠.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됐나요? 자, 지금 제가 표현한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친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양지식물이야. 자, 양지식물, 음지식물 차이점 뭐였던 기억나요? 제가 설명 안 드렸었나? 자, 봐요. 여기 적어볼게요. 양지식물의 잎을 양엽, 음지식물의 잎을 음엽이라고 하는데 음엽, 양엽 둘을 비교를 해보면 양지의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예요.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이렇게 잎이 뾰족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양엽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음엽의 대표적인 예가 참나무인데 여러분 참나무 본 적 있어요? 참나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깻잎, 제가 개인적으로 깻잎을 되게 좋아해서 깻잎처럼 잎이 널찍한 나무들, 우리가 흔히 본 나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물을 우리가 음지식물, 그의 잎을 음엽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일단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만 비교해 봅시다. 자, 두께 누가 더 두꺼워요? 넓이부터 하자. 넓이. 누가 더 넓어요? 잎 한 개당 넓이. 그렇죠? 이 친구 넓죠? 넓이는 여기서 할까? 넓이는 더 크다. 얘는 작다. 괜찮죠? 이 정도 하면 알죠? 오케이. 그러면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두께. 네, 이 친구가 좀 두꺼워요. 두께가 두껍다. 얘는 얇다. 괜찮죠? 여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기공의 수는 누가 많을까요? 기공의 수. 기공. 이 친구가 더 많아요. 기공이 좀 더 많고 얘는 좀 적다. 괜찮죠?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요. 왜 이름이 양엽이냐? 잎이 뾰족뾰족하죠? 그러니까 빛을 받기가 음지식물에 비해 어때요? 상대적으로 불리해. 불리하다 보니까 빛이 충분히 많은 환경에서는 잘 살아가. 충분히 많아. 그런데 반대로 음엽은 빛이 조금만 있어도 잘 살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잘 봐요. 얘가 지금 표현한 게 양지식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뭐 한다고요? 빛이 많아야 잘 살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음엽은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초록색 표현한 게 여기 음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은 빛이 조금만 있어도 잘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금방 어디에 도착을 해요? 광포화점에 도착을 해. 그러면 쉽게 적은 빛의 양으로도 쉽게 광포화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빛이 조금만 있어도 잘 산다 이 말이겠죠. 마찬가지 보상점, 광포화점 다 어때요? 비교를 해봅시다. 양지의 보상점하고 여기하고 음지의 보상점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양지가 더 크죠. 음지가 더 작아요. 그리고 또
광포화점 비교해도 마찬가지. 광포화점은 양지의 광포화점과 음지의 광포화점 차이 보여요? 누가 더 커요? 양지가 더 큰 거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광포화점과 보상점은 양지 식물하고 음지 식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양지가 광포화점이든 보상점이든 항상 크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있는 메뉴에 있는 1조 시금과 식물 개화도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내려가서 온도와 생물. 자, 생물과 관련돼 있는 거 온도. 여러분 사진 얘는 왜 별로 안 귀엽지? 되게 귀여운 사진 많은데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여러분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저는 사막여우 실제로 봤어요. 네, 저기 어디지? 무슨 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만질 수 있는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작아요. 귀엽고 그리고 되게 빼짝 말랐어요. 아까 좀 굶은 고양이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되게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살아왔던 환경이 뭐였어요?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을 열을 쉽게 빼앗겨야 돼요. 왜?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몸집이 작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말단 부위, 즉 뭐 꼬리라든지 아니면 귀라든지 이런 말단 부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지고 커져야 돼요. 그래야 열이 잘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괜찮죠? 그럼 상대적으로 북극여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몸집이 크고 말단 부위가 짤막짤막해요. 왜? 그래야지만 열을 잘 안 빼앗길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절형이라고 나와 있죠. 계절형. 계절형은 이런 거예요. 지금 봄형과 여름형이 나와 있는데 그럼 봄형에 즉 봄에 태어난 나비 같은 경우에는 봄 이전에 번데기로 있었겠죠. 그럼 봄 이전에 번데기니까 얘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 번데기가 쓸 거야. 그럼 겨울 동안 추우니까 잘 성장해요? 못해요? 잘 성장을 못해. 그래서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여름 때는 여름형은 봄 동안의 번데기였겠죠. 그래서 봄 동안의 번데기인 동안 따뜻하니까 상대적으로 봄형에 비해서 여름형이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여기 그림상으로는 좀 비슷하게 표현해놨는데 심지어는 모양이나 그림 무늬까지 다 달라져요. 저도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 나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비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 표본을 만들어 놨는데 딱 봐도 이 두 나비는 다르게 생겼어. 크기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 근데 웃긴 건 같은 종이래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물이 어디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날씨 추워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잎은 단풍 들고 떨어지죠.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자, 여기 좀 설명이 없는데 요걸 조금 잠깐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필기해 놓은 거 있어요. 식물의 온도 적응이라고 해가지고 필기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잠깐만 보실게요. 온도 적응. 두 번째가 이제 온도 적응인데 첫 번째,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히터 틀고 따뜻하게 옷 입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작용 자체가 우리 몸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춥다고 옷 입고 덥다고 옷 벗고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해.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어때? 급변하는 날씨 변화에 자기 몸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 중에서 얘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 얼면 수축해요, 팽창해요. 팽창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생물, 다른 물과 다른 액체랑은 다르게 물은 물 상태의 액체보다 얼렸을 때 고체가 된 팽창한 특징 때문에 사람이나 모든 생물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물이거든요. 그럼 얘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니까 세포가 터져버려요.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 모습에 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어버리면 세포가 팽창하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세포가 죽는 거니까 얘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 말 이해가 됐죠?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추워질 때 뭘 해야 돼? 자기 몸이 쉽게 안 얼게 해야 돼요. 안 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몸 속에 있는 물을 안 얼게 만들어야 돼. 제 말 이해가 돼요? 물을 안 얼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한 거야. 똑같은 크기의 페트병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해봐요. 하나에는 순수하게 물만 넣고 하나에는 물에다가 소금도 같이 막 섞어서 넣은 거야. 그걸 동시에 똑같은 냉동실에다가 똑같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열었을 때, 한참 지나서 열었을 때 누가 먼저 얼어 있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넣은 물이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좀 덜 얼어 있어. 그 왜 그런 걸까요? 화학적으로 설명은 안 할게요. 이물질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얼음 분자간이 서로 잘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식물 세포도 자기 몸속이 순수한 물만 있다면 쉽게 얼어버릴 거야. 그러면 쉽게 안 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기 몸 안에 세포 속 곳곳에다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물질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얼어요.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럼 어느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봐봐요.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필기노트 보시면 돼요. 필기노트 보시면은 날씨가 그 X축이 월인데 8월, 9월은 날씨가 어때요? 덥죠? 7, 8, 9 날씨가 더운 여름이죠. 여름인데 별 상관없어. 근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어때요? 날씨 춥죠.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춥죠. 그럼 날씨가 추우면은 얘들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온도가 떨어지는 것 대신에 얘가 자기가 갖고 있던 녹말의 양을 줄이면서 녹말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즉 포도당의 양을 늘리는데 뭘 대신에? 녹말 대신에. 그럼 녹말을 뭐로 바꿨다? 녹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언제 동안만? 겨울철 동안만. 그러면 겨울철 동안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이야, 소금. 그럼 소금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식물 체내에 있는 물의 삼투압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느 점은 떨어진다.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 몸을 뭐 하더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그다음 온도 적응. 여기 식물이고. 그다음 두 번째. 춘화 처리. 춘화 처리.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는 언제 익어서 언제 수확해요? 벼는 보통 봄에 파종을 하죠. 우리 뭐 잘 모를 수 있어. 괜찮아요. 봄에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길러가지고 가을에 수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벼를 베어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 이후에 뭐 해요? 땅을 놀려요? 물론 놀릴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다음 곡물을 바로 넣어요.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를 언제? 가을에 파종을 해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파종한 다음에 이걸 언제 수확하냐? 봄에 수확해요. 봄에. 괜찮죠? 그럼 그 동안에 무슨 계절을 지나요? 그렇죠? 겨울 지나죠. 겨울. 그럼 겨울은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굉장히 추워. 그냥 보리의 특징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 추위를 한번 거치고 나면 봄에 수확이 가능해요. 봄에 수확이 가능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리를 봄에 심은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가을에다가 수확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날씨는 뭐예요? 여름이죠. 그럼 날씨가 정반대잖아. 수확이 될 거 안 될까요? 수확이 안 돼.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야, 그러면 원래 가을에 심어서 봄에 나오는 친구니까 봄에서 가을 갈 동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에어컨 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죠? 에어컨비 엄청 나오겠다. 아무튼 뭐 한 거다? 저온 처리를 한 거예요. 에어컨 튼 거예요. 그랬더니 수확이 되더라 안 되더라? 수확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 그럼 보리는 어떤 생물체다? 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장에 필요한 거는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차가운 게 오히려 자기 생장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춘하철이 또는 춘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물도 있더라 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다. 자, 제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0페이지 물과 생물이라고 남아있네요. 물과 생물.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저 봐요. 상식적으로 선인장 딱 떠올려봐요. 선인장 주로 어디 살아요? 주로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뿌리를 땅속 깊숙이 넓게 뻗어야 돼요? 아니면 조금만 뻗을까요? 그죠? 넓고 깊게 뻗겠죠. 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물을 얻으려고 얼마나 뻗겠어. 근데 상대적으로 연꽃 본 적 있나요? 연꽃. 물 위에 살고 있는 식물이죠. 연꽃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래쪽 들어가죠 이렇게. 혹시 안 봐도 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연꽃은 주변에 온 전신에 뭐예요? 물이야. 그럼 얘가 굳이 뿌리를 길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실제로 열어보면은 진짜 뿌리가 진짜 요만해요. 왜? 전부 다 물이니까. 제 말 이해됐죠? 즉 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즉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뿌리 길이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더라. 건조할수록 길어지고 수분이 많을수록 짧아지는 형태더라.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몸을 붕붕 띄울 수 있는 튜브가 필요해. 튜브, 괜찮죠? 그런 튜브 기능하는 걸 우리가 통기조직이라고 그래요. 통기조직. 자, 필기 다 해놨어요. 통기조직, 공기주머니라 불러요. 이런 것들이 붕붕 뜨겠죠. 반대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이 쉽게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괜찮죠? 그리고 우리 뭐라 하자? 저수조직 또는 저수기관이라 그래요. 저자가 저장할 저자, 물수자겠죠. 저수기관 또는 저수조직이 필요하더라. 괜찮죠?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또 빼앗기면 안 되니까 코팅하면 싹 해놓겠죠. 그 코팅을 뭐라 해요? 큐티클층이라고 합니다. 말로 해도 되죠. 책 봐도 돼요. 선인장 같은 경우 뭐가 있다고요? 저수조직이 있다. 또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큐티클층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연꽃 같은 곳에 이제 물에 사는 생물들은 뭐가 많다? 통기조직이 많다. 공기주머니가 있다. 괜찮죠? 다음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곤충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 키틴질의 외골격으로 단단히 싸고 있어서 물 수분을 빼앗기는 것을 막고, 파충류, 각질이나 비늘, 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다. 이해만 하면 돼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토양도 마찬가지. 생물이 살아갈 때 토양이라는 곳이 필요하죠. 그때 토양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소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생물을 우리가 호기성 생물이라 부르고요. 산소가 없어야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산소가 없어야지만 사는 생물, 이런 생물을 우리가 혐기성 생물이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필기 다 해놨어요. 이런 게 토양에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나와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축구 선수들이 원정 훈련을 떠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일반 우리 한국은 평지에 대부분, 물론 산도 있긴 한데 저기 남아메리카에 가보면은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도시들이 있는 거, 해발 4,000m 이런 데 막 있대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평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내가 숨쉬기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점점 어떻게 하겠어요? 숨쉬기 편하기 위해서 내 몸의 적혈구수를 임의로 늘려요. 적혈구를 임의로 막 늘려요. 막 늘린 다음에 거기서 충분히 살면은 적혈구수가 평지 사람에 비해서 늘어나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런 고산지대로 훈련을 떠나서 훈련을 충분히 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적혈구가 많은 상태로 돌아와. 그 평지에서 축구를 하면 어때요? 훨씬 더 잘 뛰겠죠. 그렇게 해서 원정 훈련을 하러 간대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고산지대 살고 있는 사람하고 평지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적혈구 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겠다? 고산지가 더 많겠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거 설명 적어놓은 거고. 6번 생활형. 특정 환경에 적응해서 비슷한 생활 양식과 형태를 띠는 거예요. 봐봐요. 개구리, 악어, 하마가 있어요. 다 다른 생물이야. 그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셋 다 공통점이 다 물에 사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라운키에르 생활형. 요거는 이제 식물의 겨울눈 위치인데, 요건 잠깐만 여기 잠깐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라서. 라운키에르 생활형. 이건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있어요. 라운키에르라는 학자가 겨울눈이라고 하는 이 그 꽃을 피우는 이런 이제 조그만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나무 어떤 생물마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위치가 다음과 같은 A, B, C, D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지역에 갔더니 나 지역 갔어. 가 지역에 갔더니 A의 위치에 있는 겨울눈 나무들이 100그루, 얘는 50, 얘는 20, 얘는 5그루 있어요. 나 지역에 갔더니 5, 20, 50, 100그루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어느 지역이 더 추워요? 그래서 나 지역이 더 추운 거 이해돼요? 땅 속에 있다는 얘기는 추워서 땅에 들어갔겠지. 그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 했다? 따뜻하니까 나와 있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물, 나무, 식물들마다 생활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거예요. 별거 없죠? 끝. 자, 그래서 여러분 110페이지 이렇게 쭉 그 설명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시야 확장이라 생활형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그림 봐주세요. 개구리, 악어, 하마 생긴 게 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념모아 정리하기 111페이지 꼭 푸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기본 문제랑 요거는 개념 적용 문제도 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좀 쉬었다 갈게요.